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강원도 철원에 버려진 훈련장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가파에 친 흙의 비릿한 냄새와 축축한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침묵. 강서연은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차가운 흙구덩이 앞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입에는 거친 천이 단단히 물려 있어 터져 나오는 비명조차 목구멍 안에서만 공허하게 맴돌았다. 어둠 속에서 5개의 그림자가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지옥의 악귀들처럼 보이는 그들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청룡부대 작전참모 권태석 소령. 그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달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은 썩은 늪처럼 깊고 위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경멸이 가득한 손길로 서연의 머리채를 거머쥐고는 억지로 들어 올렸다. 눈빛은 여전하군. 내 애비를 아주 쏙 빼닮았어. 권태석의 목소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낮고 섬뜩했다. 그가 애비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했다. 궁금하지 않았나? 강서연 대한민국 특수전의 전설. 흑호 강민준 소령기 어째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지 서연은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증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한순간에 몇 달 전의 그날로 돌아갔다.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강민준 소령. 암벽 등반 훈련 중 로프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 명백한 훈련 사고임. 서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장군들의 위로,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유리벽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다. 사고라고 아버지가 눈을 감고도 그 암벽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장비를 다루던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죽었다고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럽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권태석은 서연의 반응이 아주 즐겁다는 듯이 광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 눈빛이야. 진실을 갈망하지만 그 진실이 내 목을 조를 것이라는 건 모르는 어리석은 눈빛. 내 애비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눈을 하고 있었지.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장교. 부대의 군수과장인 박 상사가 침을 뱉으며 거들었다. 더러운 돈에 명예를 팔 수 없다고 지저대더군. 그러면서 우리를 전부 군법 회의에 세우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 권태석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물하기로 했어. 그의 그 잘난 군인 정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는 서연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날 암벽 위에서 내가 직접 그의 안전 로프를 잘랐다. 아주 날카로운 특수 나이프로. 단 한 번에 비명 한 번 지를 시간도 없이. 전설의 흑호는 그렇게 한 말이 새로 변해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 서연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원수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권태석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그대로 내던지듯 놓아버렸다. 그녀의 머리가 다시 차가운 땅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구덩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명령했다. 자, 이제 그 밑에 가서 내 애비를 직접 찾아봐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부하들이 그녀의 몸을 들어 쓰레기를 버리듯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렸다. 쿵! 그녀의 몸이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에 부딪혔다. 위를 올려다보자 자신을 내려다보는 5 악마의 실루엣이 보였다. 곧이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슥! 슥! 그들이 일제히 삽을 들어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 차가운 흙더미가 그녀의 다리 위로, 배 위로, 그리고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시야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코와 입으로 흙먼지가 밀려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폐가 터져 나갈 듯한 고통. 온몸을 짓누르는 흙의 무게는 살아있는 관에 갇힌 듯한 공포 그 자체였다. 이대로 끝인가? 아버지의 복수는커녕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인가?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그녀의 기억 속으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대비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바위 같은 얼굴의 사내. 그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강을 이루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유독 한 사람의 존재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최진혁 대장. 그는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전우이자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든든한 삼촌이었다. 발인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갈 무렵 최진혁 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비통함과 분노가 뒤섞인 무거운 눈으로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묵직한 손목시계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빌 때도 단 한 번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던 물건이지. 시계는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져 묵직했고 검은색 문자판 위에는 야광으로 된 북극성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파이어 글라스는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삼촌!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최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쇠를 녹일 듯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네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조차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시계를 가리켰다. 만약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 이 시계 중앙에 있는 북극성을 강하게 눌러라. 3초 이상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신호가 아니다. 나와 네 아버지가 피로 맺은 맹세이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삼촌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서라도 너를 찾아낼 테니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과 명예, 그리고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이 가진 모든 힘을 건 신성한 맹세였다. 시계, 그 단어가 그녀의 꺼져가는 의식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마치 죽어가던 사람의 심장에 정이 충격을 가한 것처럼 그녀의 정신이 번쩍 깨어났다. 그렇다. 아직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최진혁 대장의 피의 맹세가 담긴 마지막 희망.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각을 되찾으려 했다. 등 뒤로 묶인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차가운 흙의 감촉만이 느껴질 뿐 손가락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가 부족해 뇌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손가락 끝으로 모았다. 아주 조금씩. 1mm씩 그녀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시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찾아 헤맸다. 손목을 비틀자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이 단단한 시계의 표면에 닿았다. 찾았다.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심장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중앙의 북극성 문양. 흙더미에 파묻혀 뒤로 묶인 손으로 그 작은 부분을 정확히 3초간 눌러야만 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얼마 남지 않은 산소를 절약하며 온 정신을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다. 눈을 감고도 모든 홈과 질감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시계 표면을 더듬었다. 매끄러운 사파이어 글라스 표면을 지나 마침내 중앙에 작고 오목한 부분. 북극성 문양이 새겨진 바로 그 지점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누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의 힘까지 모두 끌어모았다. 온몸의 근육을 뒤틀고 뼈가 부서져라 힘을 주었다. 그녀의 몸이 흙더미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경련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눌렀다. 하나, 둘, 셋, 딸깍. 육중한 흙더미 속에서 그 어떤 소리보다도 희미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천둥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울렸다. 버튼이 눌렸다. 그녀의 생존 의지가, 아버지의 유산이, 그리고 한 남자의 굳건한 약속이 마침내 활성화된 순간이었다. 암호화된 위성 신호가 칠흑 같은 철원의 밤하늘을 뚫고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발사되었다. 신호는 보내졌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서연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모든 힘을 소진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곧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땅속 깊은 곳, 자신의 무덤이 될 뻔했던 그곳에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그리고 지상의 가장 강력한 호랑이의 분노에 달려 있었다. 강서연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땀 냄새와 흙먼지,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흑호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던 강민준 소령. 그는 딸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서연의 어린 시절은 인형놀이나 소꿉장난 대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혹독한 훈련으로 채워졌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 아버지는 늘 어린 서연을 깨워 함께 산을 달렸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보폭을 따라가기 벅차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앞에서 기다려주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일어서라, 서연아. 육체의 한계는 정신이 결정하는 거다. 네 안의 호랑이를 깨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딸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일어나 달렸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땀으로 흠뻑 젖은 딸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다. 내 딸. 세상 어떤 위협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아버지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마.
그의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생존, 위장술, 독도법, 그리고 맨손 격투술까지.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피와 목숨으로 배운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었다. 때로는 너무나도 혹독해서 눈물이 났지만 훈련이 끝나면 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다정한 아버지로 돌아왔다. 그 모순적인 모습 속에서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위협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 방식이었다. 강민준 소령은 부대 내에서도 그런 존재였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원칙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의 눈은 그 어떤 거짓이나 비리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신념은 절대 타협을 몰랐다. 그는 낡았다고 조롱받을지언정 군인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런 그의 신념이 권태석 소령을 중심으로 한 부패한 세력과 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권태석은 강민준과 달랐다. 그는 뛰어난 두뇌와 전략적 사고를 가졌지만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그에게 군복은 출세를 위한 도구였고 애국심은 대중을 현혹하는 수사 앵시우치에 불과했다. 그는 군수품을 빼돌리고 최신 군사 장비 정보를 무기 밀매상에게 팔아넘기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던져주는 이익에 눈이 먼 자들이 칠죄종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들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밤 강민준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우연히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아직 일선 부대에 보급되지도 않은 최신 모델이었고 유출된 경로가 명백히 군 내부라는 심증을 굳히게 했다. 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처리된 무기들의 목록과 실제 재고를 대조하며 그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청룡부대의 심장부, 바로 작전참모인 권태석과 그의 수하들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민준은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하고 자수를 권유했다. 동료로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괴물들만이 있었다. 권태석은 그의 경고를 비웃으며 오히려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DMZ 인근 절벽에서 야간 침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권태석은 이 훈련을 자신의 완벽한 범죄 무대로 선택했다. 그는 안전점검을 핑계로 다른 대원들을 먼저 철수시킨 뒤 강민준과 단둘이 마지막으로 암벽에 남았다. 빗줄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마지막 기회다. 권소령,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 강민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묵직하게 울렸다. 권태석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웃었다. 명예라. 소령님 같은 구시대의 유물이나 붙들고 사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 힘과 돈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은혜놈, 너무 많은 것을 아셨습니다. 소령님, 그 순간 권태석의 손에 들린 특수 나이프가 번뜩이며 강민준의 안전 로프를 끊어버렸다. 싹둑, 너무나도 허무하게 전설적인 흑호에 생명줄이 끊어졌다. 강민준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신한 동료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강서연은 결심했다. 최진혁 대장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은 자신이 직접 파헤쳐야만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아버지의 그것을 닮아 차갑고 결연했다.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며 다져진 다부진 몸을 가리고 있던 평상복을 벗어 던졌다. 최진혁 대장은 처음에는 결사반대했다. 안 된다. 그곳은 뱀들의 소굴이다. 네가 들어가는 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삼촌만이 저를 그곳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습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외부의 조사는 철저히 경계할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신병의 모습으로는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싸움입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딸로서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최진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죽은 전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던 강철 같은 의지를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권한으로 서연의 신상 정보를 약간 수정하여 그녀가 평범한 가정 출신의 지원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몸담았던 바로 그 부대. 청룡부대의 신병으로 지원했다. 청룡부대의 위병소 철문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강서연은 신병 수송 트럭에서 내리며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부대의 음습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곳.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들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적지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와 감정을 가면 뒤에 숨겼다. 지금 그녀는 흑호의 딸이 아닌 그저 평범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훈련병 강서연일 뿐이었다. 호랑이의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그녀의 복수심을 이끄는 유일한 길잡이이자 마지막 순간 그녀를 지켜줄 최후의 비상등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청룡부대에서의 하루는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과 같았다. 입소 첫날부터 훈련은 혹독했다. 새벽 안개가 차에 걷히기도 전에 울리는 기상나팔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다. 완전 군장을 하고 진흙탕을 구르고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끝이 보이지 않는 산악구보를 하는 일상.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강서연에게는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아버지와 함께 얼음장 같은 겨울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며칠 밤낮으로 산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던 기억에 비하면 이곳에 통제된 훈련은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강철처럼 단련되어 있었고 정신은 웬만한 고통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정말로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숨기고 평범하고 어리숙한 훈련병을 연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문이었다. 사격 훈련 시간. 그녀는 일부러 몇 발을 관역에서 벗어나게 쏘았다. 그녀의 손은 K2 소총의 모든 부품을 눈을 감고도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었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총기 손질조차 서툰 척 연기해야 했다. 체력 측정에서는 늘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다. 일부러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연기를 하며 결승선을 통과할 때마다. 동료들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고 교관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너무 뛰어나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신병.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자 복수를 위한 가면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지내며 조용히 부대 내부의 지형과 구조, 그리고 인물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 7죄종이라 불리는 7마리의 뱀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그 우두머리는 역시 작전 참모인 권태석 소령이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합리적인 태도를 가진 모범적인 장교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단번에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미소 뒤에는 얼음장 같은 냉혹함이, 부하들을 대하는 친절한 말투 속에는 교묘한 기만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머리가 비상한 독사였다. 그는 아버지와 생전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인물 중 하나였기에 그의 배신은 서연에게 더욱 역겹게 다가왔다. 두 번째는 행동대장인 훈련교관 박광철 상사였다. 곰 같은 덩치에 우악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그는 권태석의 충실한 개였다. 그의 주먹은 법보다 빨랐고 그의 폭력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실족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광철이었다. 서연은 그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행동 속에 진실을 감추려는 자의 불안감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했다. 세 번째는 군숙과 담당관인 김진수 대위였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그는 부대의 모든 물자의 흐름을 책임지는 인물이었다. 그의 손을 거치면 사라진 무기가 훈련 중 분실로 처리되고 빼돌린 유류가 정상 소모로 둔갑했다. 그는 7죄종이 벌이는 모든 부패의 실무를 담당하며 뒤에서 돈을 세는 탐욕스러운 살모사였다. 그 외에도 통신장교, 정보장교 등 4명의 다른 장교들이 권태석을 중심으로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은 그들 사이에 미묘한 눈빛 교환과 은밀한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 암호처럼 적혀있던 이름들과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처럼 그들 역시 서연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흑호 강민준 소령의 딸이 신병으로 입대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동정의 대상이었지만 그 소문은 곧 7죄종에 의해 교묘하고 잔인한 무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책사인 권태석이 흘린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부대 전체로 번져나갔다. 소문의 내용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흑호 강민준이 사실은 전성기가 지난 퇴물 군인이었다는 것, 그의 별명은 과거의 허상일 뿐 최근에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판단력 상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에도 그는 자신의 늙고 무뎌진 몸을 과신하다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이야기가 살점처럼 덧붙여졌다. 소문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식당에서, 내무반에서, 훈련장에서 그녀는 동료 훈련병들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수군거림을 들어야만 했다. 저 애가 그 강 소령 딸이라며 아버지가 그렇게 무모하게 죽었다니 딸로서 창피하겠다. 그러게 말이야. 전설이니 뭐니 다 헛소문이었어. 그냥 고집센 늙은 군인이었던 거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서연은 식판을 들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훈련병 몇몇이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야, 너 그거 들었냐? 강민준 소령. 그 양반 죽기 전에 완전 맛이 갔었다며 치매 초기 증상도 좀 있었다던데 진짜 어쩐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로프 하나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결국 자기 객기 부리다가 죽은 거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식판을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명예가 저들의 비열한 혀끝에서 한순간에 모욕당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뱀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터였다. 그녀는 오직 침묵 속에서 모든 모욕을 삼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그런 침묵은 그들에게 있어 무능과 동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더욱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했다. 그 심리적인 압박의 정점은 어느 날 밤 총기 손질 시간에 찾아왔다. 서연이 홀로 총기를 분해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권태석 소령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강서연 훈련병. 서연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성 소령님. 그래, 앉아라. 총기 손질은 잘 되어가나 그는 서연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의 몸에서 나는 옅은 스킨 향이 역겹게 느껴졌다. 아버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됐네. 부대의 큰 손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눈은 서연의 반응을 살피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워낙 강직한 분이셨지만 가끔은 너무 무모한 게 탈이었지. 위대한 군인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의 말은 위로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교묘하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다. 무모함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에서 단 하나의 분노의 불꽃이라도 발견하려는 듯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간신히 저자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대한 순진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버지는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불안정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의 연기의 권태석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이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계집애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래, 끔찍한 사고였지. 그러니 너라도 몸조심해야지. 이 부대는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거든. 특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말이야.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죽은 애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지내라는 협박.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총열을 응시했다. 이제 확신했다. 저들이 바로 아버지의 원수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서연의 침묵은 권태석에게 있어 성가신 소음과도 같았다. 그는 예리한 칼날 같은 소문을 퍼뜨려 그녀의 정신을 먼저 파괴하려 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연약한 소녀가 동료들의 경멸과 아버지의 더럽혀진 명예 앞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갓내린 눈처럼 소리 없이 받아낼 뿐이었다.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권태석은 직감했다. 저것은 결코 평범한 신병의 반응이 아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자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위험한 침묵이다. 그는 자신의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정신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육체를 부서뜨리면 그만이었다. 반복되는 행운은 없었다. 운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다. 그의 의도는 행동대장인 박광철 상사를 통해 즉시 실행되었다. 박 상사의 괴롭힘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다. 그는 부대 훈련 중 가장 위험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과제들만을 골라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떠넘겼다. 첫 번째 시험은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 찾아왔다. 여름 장마철. 며칠간 쏟아진 비로 부대 옆을 흐르는 한탄강 지류는 흙탕물을 포효하며 흘러내리는 급류로 변해 있었다. 모든 야외 훈련이 취소되었지만 박광철은 서연이 속한 소대만을 따로 강가로 불러냈다. 특전사는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빗줄기 속에서 고함을 쳤다. 적은 우리가 비를 맞는다고 공격을 멈춰주지 않아 오늘. 우리는 이 급류를 건너 저편고지를 점령하는 도하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 미친 듯이 날뛰는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다. 그때 박광철의 눈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특히 강서연 훈련병. 내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전설적인 군인이었다고 들었다. 어디 그 딸도 그럴 배짱이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선두에 서서 도하 루트를 개척해라. 안전 로프는 없다. 진정한 군인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 법이니까. 명백한 살인 짓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노려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헬멧을 고쳐 썼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얼음장 같은 겨울 계곡에서 했던 생존 훈련을 떠올렸다. 물과 싸우려 하지 마라. 서연아, 물의 흐름을 읽고 너의 일부가 되어라.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찾아내어 힘을 아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다. 살을 내는 듯한 냉기와 거친 물살이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의 흐름을 읽었다. 소용돌이가 치는 곳,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약해지는 곳을 찾아내어 마치 한 마리의 수달처럼 거친 급류를 헤쳐나갔다. 몇 번이나 물속으로 처박히고 바위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가 마침내 비틀거리며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출발점에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광철의 얼굴에는 감탄이 아닌 징그러운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운이 좋아 간신히 살아남은
연약하지만 정신력만은 강한 훈련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멀리 떨어진 지휘 통제 막사. 권태석은 고성능 망원경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운이라고 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정확해. 두 번째 시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찾아왔다. 야간 산악 침투 훈련. 각계 훈련병에게 지도와 나침반만 지급하고 지정된 시간 안에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박광철은 서연을 따로 불렀다. 강서연 훈련병. 넌 특별하다. 그러니 특별한 과제를 주지. 그는 서연의 손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빼앗았다. 이런 장비 없이 오직 너의 감각만으로 길을 찾아가 봐라. 네 앱이라면 이 정도는 껌이었을 테니. 너도 할 수 있겠지. 그는 그녀에게 부대 내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코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고 아직 미확인 지뢰지대가 포함된 곳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뢰를 밟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다. 규정 박광철이 비웃었다. 전쟁터에 규정이 있나 죽고 사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넌 그냥 까라면 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에게 어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별의 위치와 바람의 냄새, 그리고 땅의 미세한 경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생존술은 그녀의 몸에 본능처럼 새겨져 있었다. 북극성을 찾아라. 그것이 네가 길을 잃었을 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거다. 바람이 나무의 어느 쪽으로 부는지 느껴봐. 이끼는 항상 북쪽의 축축한 곳에서 자란단다.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길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뱀처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위험 요소를 피해 갔다. 한 번은 발밑에서 동물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지역이 지뢰의 위험이 높은 곳임을 감지하고 우회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새벽 서연이 출발 지점으로 복귀했을 때 박광철과 다른 교관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어떻게 벌써 도착한 거지? 박광철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서연은 최대한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걷다 보니 도착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 또다시 운이었다. 박광철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그들이 던져주는 모든 죽음의 과제들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언제나 운이 좋았다거나 간신히 성공했다는 식의 어설픈 연기를 덧붙였다. 하지만 뱀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반복되는 행운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강서연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권태석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의 훈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상의 그녀는 모든 면에서 평균 이하의 평범한 훈련병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은 그 기록들이 완벽한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급류 도하 생존, 야간 독도법 완수. 이것은 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저것은 결코 평범한 신병이 아니다. 권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몰라.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가 자신들의 위협을 뚫고 살아남을 때마다 그것은 마치 죽은 강민준이 딸의 몸을 통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떠볼 시간이 없었다. 쥐새끼가 너무 깊숙이 파고들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의 경계심과 증오는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지금까지의 시험은 장난이었다. 다음번에는 진짜 사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사고에는 운이 개입할 여지 따위는 없을 것이었다. 권태석과 박광철이 던지는 죽음의 시험들을 통과할수록 강서연은 자신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생존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떠보거나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할 터였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밤마다 그녀는 내무반 침상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아버지의 낡은 군용 수첩 내용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군수품의 종류와 날짜, 그리고 의문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암호 같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K2 소총 50정, 손실 처리 2024 003795. 그 옆에는 좌표로 보이는 숫자들과 알파벳 조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이자 그녀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녀는 더 깊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의 목에 칼을 꽂아 넣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그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사무실을 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뱀들은 너무나도 교활해서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심장을 찔러야 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분명 우두머리인 권태석 소령의 개인 사무실 깊숙한 곳에서 뛰고 있을 터였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훈 큐완준 합동 야간 기동 훈련. 청룡 부대를 포함한 인근의 모든 부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면 부대의 모든 병력과 지휘관들의 관심은 훈련 상황에 집중될 것이고 본부 건물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작전참모인 권태석은 훈련 시간 내내 지휘 통제실에서 상황을 통제해야 하므로 그의 개인 사무실은 비어있을 확률이 높았다. 어둠과 혼돈. 그것은 그녀에게 완벽한 무대였다. 훈련 당일 밤 산속은 포성과 조명탄의 불빛,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훈련에 참여한 수백 명의 병사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분대 단위로 움직이는 동안 교묘하게 대열에서 이탈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은신술을 이용해 그녀는 한 마리의 살쾡이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을 이동했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부대 본부 건물은 훈련의 열기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지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건물 뒤편,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2층 작전 참모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직접 만든 가느다란 철사와 소형 흡착기를 꺼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자물쇠는 인내심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며 장난처럼 자물쇠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였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숨을 건 기술이 되었다. 미세한 소리와 함께 창문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은 서류와 잉크 냄새, 그리고 권태석 특유의 차가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곧바로 그의 책상으로 향했다. 서랍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철사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평범한 업무 서류들 뿐이었다.
그녀는 책상 및 벽, 책장 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권태석처럼 치밀한 자가 증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남겨둘 리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에 멈췄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지도였다. 그녀는 지도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표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지도 가장자리.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녀가 그 부분을 힘주어 누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지도 뒤편의 벽이 안쪽으로 들어가며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금고는 최신형 디지털 잠금 장치였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열 수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가장 강력한 보안은 가장 인간적인 약점에서 무너진다. 권태석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의 오만함, 그의 탐욕. 그녀는 금고의 키패드를 유심히 살폈다. 특정 숫자 몇 개에만 희미하게 손때가 묻어 있었다. 0415.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 있던 의미를 알 수 없던 숫자를 기억해냈다. 공웅토암비보. 그것은 권태석의 생일이었다. 자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는 오만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삐릭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달러 뭉치와 함께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물건. 서연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데이터 복제 장치를 꺼냈다. 군용 장비를 개조하여 만든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는 그녀의 비장의 무기였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장치에 연결했다. 작은 액정 화면에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10%, 20%, 복사 진행률이 올라갈수록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화면을 노려보았다. 제발 좀 더 빨리. 98%, 99%, 마침내 100%라는 글자가 뜨고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렸다. 외장 하드를 금고에 넣고 문을 닫고 작전 지도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그녀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기 직전 사무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이었다. 그는 방 안을 대충 훑어본 뒤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불을 끄고 다시 나갔다.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훈련이 한창인 산속으로 다시 스며들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분대에 합류했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의 모든 불이 꺼졌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몰래 화장실로 가 소형 단말기를 꺼내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파일 하나가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라진 무기들의 정확한 목록과 수량, 그것이 거래된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돈이 오고 간 해외 계좌번호까지.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방위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에는 7죄종, 멤버 7명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기록해 놓은 완벽한 증거였다. 강서연은 데이터를 자신의 손목시계 안에 내장된 마이크로 SD 카드에 다시 한번 백업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제 뱀의 꼬리가 아닌 심장을 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떠보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제거하려 들터였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석 소령의 사무실 공기는 평소와 같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권태석은 밤사이 진행된 훈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감각했지만 그의 루틴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절차가 하나 더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소형 단말기를 꺼내 자신의 금고와 연결했다. 그의 금고는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니었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있을 경우 소리 없이 시간과 접근 방식을 기록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다. 단말기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떠올랐다. 접근 기록 24만47, 디지털 락 해제, 기록 시간 25.5초. 권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젯밤 훈련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금고였다. 그의 뇌리에서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다. 강서연. 그는 침착하게 책상 위 만년필꽂이에 꽂혀 있던 만년필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그의 사무실 전체를 녹화하는 마이크로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영상을 전날 밤 고임 3시 40분으로 되돌렸다. 화면 속에서 어둠 속의 유령처럼 한 인형이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왔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날렵한 몸놀림과 익숙한 전투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강서연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금고를 열고 외장 하드를 꺼내 데이터를 복제하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권태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분노나 당황이 아닌 사냥감이 마침내 함정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왔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쥐새끼가 드디어 치즈를 물었다. 그는 즉시 7죄종의 핵심 멤버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광철 상사와 김진수 대위를 포함한 4명의 장교들이 긴급히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 강서연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권태석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군수과장인 김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모든 게 발각된 겁니까? 우린 이제 끝났습니다. 닥쳐. 권태석이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좋아졌지. 그는 초조해하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녹화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저 어린 계집애가 결국 찾아냈군. 우리가 이중장부를 숨겨둔 곳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박광철이 육중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권태석이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 증거는 저 계집의 손에 있다는 거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유일한 증인도 저 계집애 하나뿐이지.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다. 권태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영원히 저 애는 그냥 사라지면 돼.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야간 훈련 중 실종. 혹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 시체를 찾지 못한다면 증거도 남지 않을 터였다. 그는 박광철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 상사, 지금 당장 그 계집애를 나에게 데려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야간 특별 훈련을 핑계로 감히 거부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박광철이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저 눈엣가시 같던 계집애를 합법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날 오후 연병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던 서연의 앞에 박광철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훈련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강서연 훈련병 앞으로 나와.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소령님께서 직접 내리신 야간 특별 훈련이다. 넌 오늘 밤 적진 침투 훈련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될 거다. 해가 지면 제3훈련장으로 혼자 이동하도록. 군말 말고 따라와. 깊은 밤. 지휘관이 직접 내리는 단독 특별 훈련. 서연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것은 정식 훈련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데이터를 손에 넣은 바로 다음 날에.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전투복을 챙겨 입으며 몰래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를 자신의 군화 밑창 깊숙한 곳으로 옮겨 숨겼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가 채워진 손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가 지고 그녀는 약속된 장소인 폐쇄된 제3훈련장으로 향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낡고 녹슨 훈련 시설물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흉측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그녀가 훈련장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7개의 그림자가 그녀를 애워쌌다. 권태석과 7죄종 멤버 전원이었다. 피곤한가? 강 훈련병 권태석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복제해 간 것과 똑같은 외장 하드가 들려 있었다. 곧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될 테니 피곤할 리가 없겠지. 그의 말과 함께 등 뒤에 서 있던 박광철이 움직였다. 그는 서연이 반응할 틈도 없이 단단한 수건으로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능숙하게 그녀의 몸을 밧줄로 결박했다. 권태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발버둥치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칼로 그녀의 군화 밑창을 잘라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걸 찾고 있었나? 그는 카드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서연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역시 넌 평범한 계집애가 아니었어. 내 애비처럼 너무 많은 것을 알려는 버릇이 있었지.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는 법이라고 했던가. 그는 비웃으며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군환발로 짓밟아 버렸다. 플라스틱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이제 증거도 사라졌고 증인만 사라지면 되겠군. 그는 서연 앞에 쪼그려 앉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날의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까지 완전히 파괴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다. 네 아버지는 정말 멍청했어.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했지. 그는 강민준이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어떻게 비명을 질렀는지 과장하며 이야기했다. 다른 멤버들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졌다. 그들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서연을 고문하고 있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무기 삼아 그녀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잔인한 고백이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했다. 던져 넣어. 그녀의 몸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게 느껴지는 절망의 구렁텅이.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흙더미를 느꼈다. 덫은 완벽하게 그녀의 목을 조여왔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함정은 그렇게 닫혔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 서울의 심장부 깊숙한 지하 벙커에 위치한 이곳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를 지휘하는 두뇌였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멸하고 있었고, 최고 엘리트 장교들의 움직임 속에서는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긴장감의 정점에 육군 특수전사령관 최진혁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북한의 최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흑호 강민준과 평생을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한국과의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의 냉혹함과 무게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특수부대원들의 목숨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었다. 적의 예상 침투 경로는 세 곳이다. 알파, 브라보, 그리고 찰리, 707 특임대는 브라보 루트를. 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웽!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었던 지옥의 사이렌과도 같은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지휘 통제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장성들이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전광판의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에 섬뜩한 붉은색 글씨가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휘 통제실의 모든 시스템을 최상위 코드로 강제 중단시키고 오직 단 하나의 정보만을 띄우고 있었다. 코드명 북극성 활성화. Codename Polaris Activated. 북극성 코드! 그 단어를 본 순간 바위처럼 굳건하던 최진혁 대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성들은 그 코드의 의미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북극성 코드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비상 프로토콜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이었다. 최진혁, 강민준, 그리고 그의 딸 강서연.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죽은 전우와 피로 맺은 맹세였고 그의 심장에 딸처럼 품은 한 아이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활성화는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졌다. 신호기가 파괴되었거나 혹은 소유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직접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었다. 그의 심장이 철퇴로 얻어맞은 듯 쿵 내려앉았다. 좌표는 최진혁 대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휴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붉고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부관이 거의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치며 태블릿 PC를 최진혁 앞으로 내밀었다. 사령관님 좌표가 강원도 철원.
청룡부대 관할 구역입니다. 청룡부대 강민준이 죽고 그의 딸 강서연이 신병으로 입대한 바로 그 부대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의 죽음도, 서연의 입대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들어온 이 비상신호도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아기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최진혁의 분노가 폭발했다. 꽝! 그가 주먹으로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주먹 한 방에 육중한 원목 테이블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듯 요동쳤고 위에 있던 모든 서류와 컵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최진혁 대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강철의 사령관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분노한 맹수만이 포효하고 있었다. 무슨 무례한 짓인가. 초의 대장 한 장군이 고함을 쳤지만 최진혁은 이미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 통제실 전체에 연결된 내부 통신 시스템에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천둥과도 같은 분노의 포효였다. 현 시간부로 모든 작전 계획을 취소한다. 지금 즉시. 호랑이 사냥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호랑이 사냥! 그 단어에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삼켰다. 사령관 직속의 최정예 요원에게 극도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 다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구출과 응징만을 위해 움직이는 특수전사령부 최악의 비상계획.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전설로만 여겨지던 프로토콜이었다. 707 특수임무여단은 15분 내로 이륙 준비를 마쳐라. 나도 직접 간다. 그의 선언에 지휘통제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사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기다리시오. 초의 대장 독단적인 행동은 합참의장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최진혁은 그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독단적 내 딸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소. 당신들이 서류 노름이나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해당 좌표에 위치한 모든 부대는 들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 아군의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저항시, 경고 없이 즉시 무력화하라. 그것은 명령을 넘어선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딸을 구하는 길을 막는 자는 그것이 설령 아군일지라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섬멸하겠다는 끔찍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내던지고 자신의 전투복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에서 지휘통제실은 경보음과 긴급지시가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다. 최진혁 대장은 전투 헬멧을 쓰며 마지막으로 부관에게 명령했다. 내 전용 공격 헬기 발키리의 예열을 맞춰라. 오늘 밤 나는 사냥을 나간다. 그의 눈은 이미 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우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딸만큼은, 자신의 또 다른 딸인 서연만큼은 결코 잃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의 폭풍이 이제 막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수십 대의 중무장 헬기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철원의 지옥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잃어버린 호랑이 새끼를 되찾고 그 둥지를 더럽힌 뱀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권태석 소령의 사무실 안. 공기는 역한 술 냄새와 값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7죄종의 7멤버는 방금 전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자축하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귀찮은 방해물을 제거했다는 후련함과 이제 곧 손에 들어올 막대한 부와 권력에 대한 기대감만이 그들의 얼굴에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 우리의 완벽한 미래를 위하여. 권태석이 위스키 잔을 높이 들자 나머지 멤버들도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다. 이제 저 멍청한 강민준 부녀는 땅속에서나 만나겠군. 박광철이 낄낄거리며 술을 들이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다. 강서연은 이제 탈영병 혹은 실종자로 처리될 것이고 설령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다 해도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은 왕국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벌떼의 윙윙거림처럼 들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공기를 찢는 괴음으로 변했다. 두. 그것은 일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중무장 헬기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지축을 뒤흔드는 천둥의 합창이었다. 야간 경계 근무 중이던 초병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이 거대한 강철새들의 그림자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스텔스 도료로 칠해진 UH-60 블랙호크. 수송 헬기 편대와 그 옆을 호위하며 날카로운 이빨처럼 로켓포드를 드러낸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 그들의 동체에는 식별 번호조차 없었다. 오직 죽음의 침묵만을 싣고 온 유령부대였다. 그것은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다. 점령이었다. 헬기 편대가 청룡부대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서치라이트를 켰다. 수십 개의 눈부신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연병장과 막사. 그리고 부대 주변의 모든 시야를 대낮처럼 밝혔다. 헬기에서 굵은 로프들이 쉴 새 없이 땅으로 내려왔고 검은 유령 같은 7007 특임단 대원들이 소리 없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와도 같았다. 일부는 부대의 모든 통신시설과 무기고를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장악했고 일부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여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다. 권태석의 사무실에서도 그 소라는 감지되었다. 박광철이 창밖을 내다보려던 바로 그 순간 꽝! 사무실의 문이 단순한 파열음이 아닌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나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술잔을 부딪히던 7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섬광탄의 눈부신 빛과 고막을 찢는 굉음에 휩싸였다. 유악!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을 때 검은 그림자들이 영희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덮쳤다. 707 특임여단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감정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제압한다는 기계적인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7명의 장교는 술 기운에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팔이 꺾이고 머리가 바닥에 처박혔다. 뭐야? 너희들 권태석이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해야 나는 이 부대의 작전 참모 권태석 소령이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지위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그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차가운 개머리판의 충격뿐이었다. 조용히 해라. 반역자 새끼. 대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반역자라는 단어에 권태석의 술기운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한편
최진혁 대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별도의 수색팀은 이미 제3훈련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새로 파헤친 흔적이 있는 흙더미. 그들은 야전삽과 맨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찾았다, 여기 있다. 한 대원의 외침과 함께 흙 속에서 핏기 없는 소녀의 손이 드러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흙과 피로 뒤덮인 채 미동도 없는 강서연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메딕 당장!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들이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이 그녀의 작은 몸을 몇 번이나 튕겨 올렸다. 시간은 흐르고 모두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뜨거뜨거 생체 신호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기적처럼 아주 미약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다, 숨이 돌아왔다. 바로 그 시각 연병장 중앙의 다른 헬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동체를 가진 지휘용 공격 헬기 발키리가 마치 신이 강림하듯 천천히 착륙했다. 헬기의 거센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날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헬기의 해치가 열리고 완전 무장한 경호대원들 사이로 마침내 최진혁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직접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전장에 나선 백전노장의 전사 그 자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옥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가 헬기에서 내려 연병장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온 권태석과 그의 일당들이 그의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 권태석은 고개를 들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떠는 살아있는 전설. 그가 왜 이런 야심한 밤에 완전 무장을 한 채 자신들의 부대에 나타난 것인가. 그때 한 무리의 대원들이 다급하게 최진혁 대장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들것을 옮기고 있었고 그 위에는 흙과 피로 뒤덮인 채 산소 마스크를 쓴 소녀가 누워 있었다. 강서연이었다. 사령관님, 구조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으면. 최진혁은 들것 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그의 주먹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의무팀은 즉시 서연을 싣고 후송 헬기를 향해 달려갔다. 권태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죽었어야 할 계집애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저 아이 때문에 특수전사령관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후송 헬기가 밤하늘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최진혁은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려 있는 7마리의 뱀들에게 향했다. 그 순간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분노와 증오를 담은 활화산의 분화구와도 같았다. 그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7명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최진혁이 천천히 한 걸음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귓가에 울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는 마침내 권태석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묻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철의 비는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심판뿐이었다. 최진혁 대장의 강철 같은 심판이 청룡 부대를 휩쓸고 간 다음 날, 대한민국 국방부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변했다. 특수전사령관이 직접 예하 부대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지휘관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군 검찰, 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의 최정계 수사 인력들이 총동원되었다. 거대한 수사의 칼날은 최진혁 대장이 직접 지목한 단 하나의 목표, 7죄종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뒤에 있었고 살아 돌아온 강서연이라는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비호 속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태석과 그의 일당들은 차가운 지하 취조실에서 자신들의 왕국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정신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들은 수사관들의 압박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치 둑이 무너지듯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들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였다. 특히 의무관이었던 한 장교는 자신의 죄를 경감받는 조건으로 강민준 소령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강민준 소령이 추락한 직후 현장에서 아직 살아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시 강 소령은 다리가 부러지고 심각한 내상을 입었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 함께 있던 권태석과 박광철은 그를 구조하는 대신 그의 얼굴에 군용 모포를 덮어 질식시켜 살해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아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했다. 가장 믿었던 동료들의 탐욕과 배신에 의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암살당한 영웅의 마지막은 군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한편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강서연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녀의 몸은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매일 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조용히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핏기 없는 얼굴로 잠들어 있는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아닌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깊은 고뇌와 슬픔만이 가득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관련자들의 자백이 이어졌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살인, 반역, 군용물 절도 및 이적, 군사기밀 누설,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죄목들이었지만 법은 그들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법의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는 그 명예를 자신의 손으로 찢어발기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며칠 후 청룡부대 연병장,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부대의 모든 병력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임시로 설치된 단상이 있었고 그 앞에는 7명의 죄수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때 그들의 왕으로 군림했던 권태석과 7죄종이었다. 최진혁 대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어깨에 4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 고개를 들어라. 병사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똑똑히 봐라. 그는 손짓으로 무릎 꿇고 있는 7명의 죄인들을 가리켰다. 연병장의 모든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진혁의 질문이 연병장을 울렸다. 그것은 바로 명예다. 조국에 대한 충성, 동료를 향한 신뢰, 그리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 이 3가지가 군인의 영혼을 이루는 기둥이다. 명예를 잃은 군인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다. 그의 목소리는 한 글자 병사들의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저자들은 군복 속에 숨어 동료를 해하고 조국을 배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의 명예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는 확성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등 뒤에 서 있던 칠봉켄칠 특임여단 대대장을 향해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명령을 내렸다. 저들의 명예를 박탈해라. 내 전사들의 명단에서 그 이름들을 지워버려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권태석을 비롯한 7명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최진혁이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군인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형벌.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공개적인 인격 살인이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것만은 권태석이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다. 그는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여달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7707 대대장이 손짓하자 7명의 최정예 대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을 가진 군용 대검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죄인들에게 다가갔다. 첫 번째 대상은 권태석이었다. 2명의 대원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권태석을 맡은 대원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잠시 쳐다본 뒤 대검을 들어 그의 군복 오른쪽 가슴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겨눴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칼끝으로 이름표를 찢어냈다. 쥐 군복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권태석이라는 3글자가 새겨진 이름표가 너덜너덜해진 천조각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이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멈추지 않았다. 대원은 칼끝을 옮겨 그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금속과 천이 뒤엉켜 찢겨나가는 소름께 끼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의 어깨에서 빛나던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원은 그의 가슴과 팔에 붙어 있는 모든 부대 마크와 휘장, 공수 마크까지 그가 군인으로서 평생을 바쳐 얻은 모든 상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찢어발겼다. 그의 군복은 이제 더 이상 신성한 제복이 아니었다. 그저 너덜너덜한 누더기. 그의 치욕을 드러내는 죄수복에 불과했다. 우와, 권태석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얼굴은 굴욕과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름, 계급,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의식은 나머지 6명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들의 절규와 비명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청룡부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자신들의 전 지휘관들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의 말로였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7명의 남자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도 계급도 없는 누더기를 걸친 인간 쓰레기였다. 최진혁 대장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명령했다. 끌고 가. 이제 저것들은 법의 처분에 맡긴다. 내 눈앞에서. 그리고 신성한 군의 영역에서 저것들을 치워버려. 칠봉철 대원들이 축 늘어진 7명의 죄인을 짐짝처럼 끌고 헬기를 향해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연병장에 남은 모든 이들의 뇌리에 명예를 잃은 자의 비참한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영원히 각인시켰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지옥 같았던 그날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했다. 7죄종에 대한 군사재판이 끝나고 대한민국 군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 작업을 겪었다. 권태석과 그의 일당들을 시작으로 그들과 연결된 부패의 사슬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상급 부대의 고위 장교들과 군납 비리에 연루된 방위 산업체 관계자들까지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의 뼈를 깎는 개혁을 약속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맹호 강민준을 죽음으로 내몰고 제2의 7죄종을 키워낸 부패의 온상. 청룡부대에 대한 공식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 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부대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 퍼져 있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아버지의 명예 또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강민준 소령에게는 대한민국 무공훈장 중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운의 군인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순직한 시대의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그 모든 격동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서연은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생과 사의 경계를 몇 번이나 넘나들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꺾이지 않는 생명의 의지가 흐르고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은 것은 바로 그 의지였다. 사건이 있고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순간 서연의 가늘고 긴 속눈썹이 기적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눈꺼풀이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며칠 밤을 샌 듯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최진혁의 모습이었다. 온 쌈콘. 목이 잠겨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강철 같던 사령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서연의 회복은 길고 고된 과정이었다. 흙더미 속에서 망가졌던 그녀의 몸은 강인한 정신력과 최고의 의료 지원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홀로 눈물을 삼켰다. 최진혁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사령관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주고 재활 훈련을 힘들어하는 그녀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주었다. 서연이 마침내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두 사람은 병원 뜰을 산책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다. 네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고 죄 지은 놈들도 모두 죗값을 치렀어. 너는 할 만큼 했다. 아니, 그 이상을 해냈어.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군복을 벗고
평범한 20살의 아가씨로 돌아가 평범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라. 그것이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도 바라는 일일 게다. 더 이상 네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놔도. 네 아버지도 원치 않아.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아버지의 권유였다. 그 누구라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삼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군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군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녀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특수전사령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군인들을 제 손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2의 칠죄종이 다시는 이 군에 나타나지 않도록. 단순히 싸움 기술만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명예를 가르치는 교관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최진혁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눈앞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든든한 동지이자 후계자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 하겠구나.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 특수전 교육훈련단.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 너희들의 나약함 하나가 전장에서 동료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라. 훈련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단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특수전사령부 역사상 최연소, 최초의 여성 특수훈련 교관이 되어 있었다. 훈련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공포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녀의 별명은 신호신후, 아버지 흑호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호랑이라는 뜻이자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신호신하오를 보냈던 그녀의 과거를 기리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훈련생들을 육체의 한계까지 몰아붙였지만 결코 인격적인 모독이나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나면 가장 먼저 다친 훈련생을 챙기고 뒤처지는 훈련생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강함과 따뜻함을 모두 갖춘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훈련장 한쪽 언덕 위.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나 예비역 대장이 된 최진혁은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나 아쉬움은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니 자신을 뛰어넘을 완벽한 후계자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흙먼지 속에서 씨름하는 훈련생들 앞에서 소리쳤다. 기억해라. 우리의 심장은 조국이, 우리의 명예는 전우가 지킨다. 그리고 그 명예를 잃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녀의 힘찬 목소리를 따라 젊은 훈련생들의 우렁찬 복창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희망,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에 빛나는 부활이었다. 최진혁은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나지막이 읊조렸다. 잘하고 있구나. 민준아, 내 딸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 차가운 어둠은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아침의 햇살이 연병장 위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호랑이들의 얼굴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아버지의 핏빛 맹세는 그의 딸에 의해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흑호의 유산은 신호를 통해 더욱 눈부시게 타오르기 시작했다.